여러분, 평생 피부치라고 믿었던 여동생이 제 남편과 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제 안에서 오래 묵힌 화산이 터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어릴 적 제 손에 쥐어진 인형은 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제 인형을 탐내며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니까 양보해라. 네가 참아야지. 그 말은 제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게만 부여된 일종의 평생 양보권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같았습니다. 새 옷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 입고 나가고 싶어 들떠 있으면 여동생이 그 옷을 입겠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또 사줄게. 동생한테 양보해라. 결국 제 옷장은 동생에게 선택받지 못한 낡은 몇 개의 옷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제 신발, 제 공책, 심지어 학교에서 받은 상장까지도 여동생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늘 제 차례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제 안에 나는 빼앗기는 게 당연하다는 굴레를 씌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반대로 여동생은 매번 배웠습니다. 울면 언니 것이 자기 것이 되고 때를 쓰면 원하는 걸 얻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의 눈빛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제가 인형을 안고 있을 때도, 예쁜 머리핀을 꽂았을 때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장을 들고 왔을 때도 여동생은 마치 빼앗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 제 것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저에게만 말했습니다. 언니니까 참아라. 동생한테 줘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까맣게 멍들었고 억울함이 쌓였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은 곧 동생의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점점 참는 습관을 몸에 새겼고 그 습관은 결국 제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양보하는 언니, 늘 빼앗기는 언니. 그리고 여동생은 철저히 배웠습니다. 언니의 것은 곧 내 것이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저는 성실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뒷모습만큼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웠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정만큼은 내 손으로 꼭 지켜내겠다고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전셋집에 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과 낡은 가구 몇 개뿐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웃으며 밥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만큼 서로를 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후에도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언니와 형부를 챙기려는 마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동생은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남편을 향해 빙긋 웃었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주곤 했습니다. 언니, 형부 진짜 든든하다. 언니는 좋겠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저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 인형을 보던 탐욕과 질투가 섞인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가족인데.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자주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쁘다 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하지만 이상한 건 남편이 늦는 날이면 꼭 여동생의 전화도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자 제 안에서 혹시라는 단어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심이 갔습니다. 남편 셔츠에서 맡아본 낯선 향수 냄새, 평소와 달리 깔끔히 다려 입은 셔츠, 그리고 휴대폰을 만지다 저를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설마. 그리고 여동생이 설마.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탁기에 남편 셔츠를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짧지만 치명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반차 내고 집으로 와. 언니 몰래 만나는 게 더 짜릿해.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는 제게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둥글게 쓰는 이응, 길게 뻗어내린 받침, 평생을 봐온 글씨. 바로 제 여동생의 글씨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절대 눈 감지 않는다. 끝까지 보고 끝까지 잡아내자.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주문은 제게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는 결심만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출근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평소처럼 직장으로 향하는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집 근처 골목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모든 걸 확인하겠다는 결심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점심 무렵 여동생이 천연덕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동작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이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분명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빠른 걸음으로 현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귀에서 북소리처럼 심장이 울렸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저는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지만 방문 너머에서는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숨소리가 엉켜 흘러나왔습니다. 여름의 더위보다 더 뜨겁고 진득한 공기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언니랑 이혼할래? 그럼 너가 나랑 살아주는 거야? 당연하지. 저는 거지 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방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하얀 이불 위 뒤엉킨 두 사람의 몸. 제 침대, 제 베개, 제 결혼 생활의 공간에서 여동생과 남편은 낯뜨거운 모습으로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며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니들 지금 뭐하냐?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야. 아니, 이게. 남편은 허둥지둥 이불을 움켜쥐며 바지를 찾았고 여동생은 오히려 저를 똑바로 노려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니. 들켜버렸네. 방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바지를 끌어올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오해야. 내가 잠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입 다물어.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여동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언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형부는 나를 더 좋아해. 왜 날 좋아하는지 알아? 언니는 답답하거든. 형부는 내 앞에 있으면 편하대. 형부, 그치? 야, 입 닥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미쳤어? 남편의 다그침에 여동생은 팔짱을 끼며 오히려 더 세차게 맞섰습니다. 뭐가? 형부,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 형부가 그랬잖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진짜야. 걔 말 믿지 마. 얘가 일부러 꼬드긴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침대에서 뒤엉켜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형부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언니는 질린다고. 나랑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고 했어.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야. 남편은 다급하게 여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닥치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나까지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졸했고 그 광경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서로 물어뜯는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여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 형부가 먼저 다가온 거잖아. 언니한테 불만 많다고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더니 벌떡 일어나 여동생의 옷가지를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다 네가 꼬드겨서 이 꼴 난 거잖아!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뭐?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미친놈아! 남편은 옷가지 더미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치라고 했다! 그딴 말 다 주둥아리에 집어넣어! 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 당장 꺼져! 저는 그 장면을 차갑게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잘한다. 들킬 땐 바로 버려야지.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더니 짐승이 따로 없다. 여동생은 미처 챙기지 못한 양말만을 남기고 씩씩대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조차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에 다가섰습니다. 차갑게 남편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떤 짓이든 다 할게. 저는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니네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니네가 살던 세상, 니네가 믿던 사람들 다 발밑에서 무너지는 꼴 똑똑히 지켜봐. 남편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철컥 잠금 장치가 내려앉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영원히 걸어 잠그는 소리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집기를 던지고 두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동은 하루 지나면 잊힙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한다.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오래가는 굴욕으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제삿날,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하게 제사 음식이 차려지고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게 더 이상하겠지요. 여동생은 억지로 태어난 얼굴을 하고 제사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손끝이 자꾸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흥건한 땀 자국이 목덜미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시고 제사 지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지자 메시지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언니 몰래 만나서 짜릿했어. 그 뻔뻔한 카톡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호텔 영수증이 하나씩 넘겨졌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출입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사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울부짖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큰아버지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집안 망신이지 뭐냐. 제 사상 앞에서 이런 추잡한 꼴을 보다니.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급히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언니가 꾸민 거예요. 저 아니에요. 하지만 곧 화면에는 호텔 체크인 시간과 결제 내역, 그리고 CCTV에 찍힌 그녀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박힌 기록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날리는 먼지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제 사상 앞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냐. 언니 거 다 빼앗더니 이제 남편까지 천벌 받을 년이지. 여동생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땅이 꺼져버린 듯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는 이 아이와 함께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사상 위의 초가 바람에 흔들리듯 파르르 떨렸고 친척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여동생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정과 집안에서의 수치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문서와 규정을 무기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는 내연관계 금지 조항과 윤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파일을 정리해 인사팀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메시지, 호텔 결제 영수증, 그리고 CCTV 출입 기록까지. 담당자의 눈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굳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며칠 뒤 남편은 감봉과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도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인사발령장이 낭독될 때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남자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직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거래처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근무 시간 중 남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원 창구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여동생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날 그녀가 종이박스에 짐을 담아 들고 나온 모습을 아는 지인들이 목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아, 그 불륜 사건 때문에 잘렸대. 자업자득이지. 누굴 탓해. 결국 두 사람은 집안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차갑게, 규정과 기록으로만 처리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심판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류 한 장 넘길 때 내려진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지금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숨을 고르며 몇 번이고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동생 사실은 네 아버지의 혼외자다. 네가 3살 때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줬구나. 그 말에 손에 쥔 전화기가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요동쳤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동생에게만 관대했는지, 왜 아버지의 불륜의 그림자가 내 삶에까지 드리워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너한테 늘 언니니까 참아라라고만 했던 거야.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은주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내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믿은 거군요. 엄마가 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죄다. 네가 겪은 서름, 네가 삼킨 억울함, 그 모든 게 내 죄다. 너한테 평생 빚을 졌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안에서는 이상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충격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 피부치가 아니었다니 어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듯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툼도 소란도 법정에서의 고성도 필요 없었습니다. 집과 통장은 원래 제 명의였기에 다툴 여지도 없었고 이미 충분히 망신을 당한 두 사람은 더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조차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복수는 끝났고 사회와 사람들의 시선이 남은 벌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에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지만 그곳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내 공간. 창가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들이마시던 공기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누구와도 나눌 필요 없는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 뜨고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여는 순간이 주는 안도감.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작은 식탁 위에 놓인 화분이 잎을 반짝이는 모습. 이런 일상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 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가족도 잃고 홀로 남았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덤으로 얻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 저는 뜻밖에도 동생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어깨, 손에 든 비닐봉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호칭 이제 입 밖에 내지 마. 넌 내 동생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니야. 그냥 남의 잘못으로 태어난 내 인생에 기생하던 그림자일 뿐이야. 여동생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가족이고 싶었어. 늘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 저는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넌 마음으로도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어릴 적엔 내 장난감, 내 옷, 내 모든 걸 훔쳤고 이제 결국엔 내 남편까지 빼앗으려 했지. 네가 얻은 게 뭐 있어? 남은 건 사람들 입방아랑 수치뿐이지. 결국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여동생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게 친동생이 아니라는 게.
적어도 내 피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돌아서려는 순간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제 등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마음이 편해? 저는 잠시 멈추어 섰다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편하지. 네가 사라진 지금 드디어 행복해졌거든. 그 한마디에 제 입가에는 오래된 상처가 아물 듯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동생은 그대로 서서 울었고 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진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제 옆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참아야 했습니다. 언니니까 참아라라는 말 속에서 제 자리는 언제나 양보와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아야 했던 이유는 혈육이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은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피부치도 아닌 아이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저 남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정하고 제 삶은 제가 지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누구의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고 당당히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